일본 도쿄도 내리마구 한 노년의 남성이 살인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전직 농림수산성의 차관이자 칠레 주재 특명 전권대사로 활동했던 77세 쿠마자와 히데아키였기 때문이죠. 또 이 사건이 더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유는 그가 살해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 44세 쿠마자와 에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료로 활동했던 그가 아들을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컬트 스토리, 일본 전직 차관의 히키코모리 아들 살해사건 편입니다. 히키코모리, 아마 한 번쯤 인터넷에서 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히키코모리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전직 차관의 아들이자 피해자인 에이치로 또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게임만 하는 히키코모리였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생, 엘리트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그 비극의 날은 2019년 6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키코모리답게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 에이치로, 집 밖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거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아버지와 마주쳤고, 아버지 히데아키는 급히 부엌으로 가 칼을 들고 에이치로에게 다가간 뒤 수의 목과 가슴을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욕실로 가 온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은 후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이 아들을 찔러 죽였다라고 자수를 하죠. 그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히키코모리 아들 때문에 더럽혀져서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이 아니냐며 그 살인의 동기를 추측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첫 보도와는 완벽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을 짓을 했다. 사건의 진상, H로는 약 20년간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자취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아들을 걱정하며 분리수거일에 직접 찾아가 청소를 도와준 적도 많았고, 일 때문에 찾아갈 수 없을 때에는 문자나 전화로 분리수거일을 직접 알려주시기까지 했죠. 이 부모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부모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H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문 앞에 방치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했고, 결국 이웃 주민들과 크게 다투게 되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9년 5월 25일 본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H로는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빠는 좋겠다. 도쿄대학을 나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나의 44년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히데아키가 귀가를 했고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당시 이웃 주민들로부터 제발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히데아키는 H로에게 다가가 쓰레기를 치우러 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H로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당신 같은 엘리트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라고만 말을 한다라며 화를 내며 아버지 히데아키의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사이드 테이블에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을 이용해 77세 노령의 아버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폭행은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부엌에 있던 식빵 몇 장을 가지고 2층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며칠간 H로는 식사와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도 마주치기라도 한 날에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부모는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해서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 히데아키는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H로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주먹을 꽉 쥐고 방문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눈앞에서 사라져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었는데 화가 잔뜩 났던 H로는 시끄럽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 히데아키는 며칠 전 자신이 폭행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번엔 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H로에게 다가갔고 복부 2회, 옆구리 2회, 그리고 견갑골 아래 부분에 1회를 찔렀습니다. 범행 후 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고 샤워를 한 뒤 110번으로 전화해 제가 아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 사람들은 피해자를 욕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히데아키가 자신을 희생해 또 다른 사건을 막아낸 것이라며 집행유예 또는 아주 가벼운 형량을 주는 게 맞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H로의 동창들은 학창시절부터 음침하더니 결국 히키코모리가 되어 기어코 사고를 쳤다며 인터넷에 글을 쓰기도 했죠. 그렇게 가해자에게는 옹호 여론이, 피해자에게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의문점들. 이렇게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 그나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H로는 왜 히키코모리가 되었을까?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키워드는 바로 히키코모리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 44살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사실 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매우 심한 이지매를 당했던 것이죠. 동창들에 의하면 H로는 항상 눈치 없이 말을 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자기중심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부모님을 잃은 같은 반 친구가 슬퍼하자 모든 아이들이 위로를 하고 있는데 H로 혼자서 우리 아버지는 차관 출신의 훌륭하신 분이라 돌아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올 거고 국민들도 애도할 것 같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자 왕따가 시작되었고 걸어가다가 머리를 맞거나 볼펜으로 몸을 찔리거나 자고 있는데 코에 소금을 넣는 등 아주 악랄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일로 아들에게서 괴로워하자 아버지 히데아키는 자신이 아는 병원장에게 H로의 상담을 부탁했고 결국 발달 장애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 H로에게는 기억을 사진처럼 저장하는 증상이 있어 왕따를 당한 일이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징이 있다고도 알려집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대학원 졸업 후 게임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며 점점 더 SNS와 게임에 빠져들며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가정폭력. 사건 발생 일주일 전 H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H로의 가정폭력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어머니를 대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이죠. 그 폭력의 시작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H로가 아버지를 따라 엘리트 코스를 밟길 원했지만 공부보다는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죠. 정신적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어머니는 H로가 가장 아끼던 프라모델을 멋대로 처분해버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H로는 날뛰며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그의 트위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의아하실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몇 년간 폭행해왔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가정폭력지원센터 같은 행정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히데아키는 오랫동안 차관, 대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혀 몰랐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상담과 도움을 주는 행정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40세 미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44세였던 A이치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 가족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히데아키의 직업이 평범한 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후 법정에서 히데아키는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행정의 도움을 요청해봤자 다시 데리고 사는 건 우리들이다. 경찰을 불러 사건이 되어버리면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악화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그럼 가족은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걸까요? H로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부모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들이 저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는 뭐 한 것이냐? 결국 아들을 저렇게 키운 건 부모다. 히키코모리가 됐다는 건 부모가 자식을 방치한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죠. H로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이후로 부모는 더 이상 학업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이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을 함께 봐주기도 하였고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꾸미던 것을 캐치하고 애니메이션 학원에 보내기도 했죠. 이후 CG, 게임 디자인 전문학교에도 진학했지만 결국 대입 문제 때문에 중퇴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행사인 코믹 마켓에서 아버지 히데아키를 목격한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H로의 그림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믹 마켓 행사를 즐기기보다는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 것처럼 표정이 어둡고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위 관료였던 그가 아들을 위해 행사에 와서 직접 그림을 팔아주었던 것이죠. 또 번번이 게임 회사의 취업에 실패하는 아들이 망연자실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자신이 아는 병원장에게 아들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병원 관련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됐지만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죠. 이렇게 부모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H로는 게임 속에서 우리 아빠가 농림성 차관이다라는 말을 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했고 트위터에는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설인 총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데아키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부탁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안에 있던 가구들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H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매달 40만엔, 한화 약 390만원의 돈을 요구해 받아갔습니다. 매우 큰 금액입니다. 보통 일본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받는 평균 연금이 24만엔 정도로 봤을 때 30년간 중앙부처의 차관 그리고 외교관까지 역임한 아버지 연금은 최대로 보더라도 40만엔이 넘을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아버지의 연금 대부분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은 모두 게임머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인터넷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직업을 제빵사라고 속이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이처럼 부모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고 한 가정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재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한 형량은 몇 년일까요? 2019년 12월 12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히데아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증인신문을 위해 증인석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재판장 내부를 경악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일로 혼담이 있어도 다 사라졌습니다. 딸은 그래서 절망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H로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 몇 번이고 상대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수의 파혼을 당해왔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H로의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여동생은 절망감을 느끼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충격으로 어머니 또한 우울증이 심각해져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 때 아내는 말을 이어갑니다.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H로를 타일러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남편입니다.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자취방에 방문해 생활 상황이나 정신 상태를 관찰했고 남편은 쓰레기를 정리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직접 정리를 해주고 그 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12월 16일 도쿄지방법원 426호실에선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실형이 나올 것이냐,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냐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있었죠. 피고인 히데아키는 검은색 양복에 갈색 넥타이 차림으로 입정해 약간 고개를 숙인 채로 증언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죠.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도쿄 고등법원은 실형 판결료는 이례적으로 보석을 인정해 이날 히데아키는 보석금 500만 엔을 납부하고 도쿄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 열리기 전까지 아들을 살해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2020년 10월 20일에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협을 느꼈고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히데아키의 변호인은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는 살해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고인 히데아키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걸맞는 벌을 받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지만 1심 판결에서 판사와 재판원이 사실과 다른 상황을 상상하고 판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남은 피고인을 뒤쫓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직접적인 위해를 입은 일이 없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히데아키는 79세의 나이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철없는 44세의 히키코모리의 아들이 부모를 때렸고 결국 살해당할까봐 두려웠던 아버지가 우발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제가 앞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증거들. 아버지 히데아키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아내에게 남긴 메모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며칠 전 살인죄 양형, 살인죄 집행유예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전 아내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 내용은 그동안 애써줘서 고맙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좋은 곳을 찾아 어딘가에 H와 함께 뿌려주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뿌려달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성 및 계획성이 보이는 증거물입니다. 하지만 히데아키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또 그의 진술 중에는 매우 잘못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3시경에 죽였다고 말했지만 4시경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죽어라는 호통소리와 용서해주세요, 그만둬요, 그만하세요라고 절규하는 H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또 H의 시신에선 양손과 양팔에 방어운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직접 사인이 있을 그 치명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 이는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하자 자수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 아내와 예정되어 있던 여행의 숙소를 사건 발생 전 미리 취소한 점 등까지 검찰은 계획적 살인의 증거라고 제출했지만 판사는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히데아키, 그는 정말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갑자기 아들을 살해한 걸까요? 아니면 이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획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일까요?
피해자 H로는 사망했고 그 진실은 아버지 히데아키만 알고 있을 겁니다. H로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 마지막으로 올린 트위터 게시물은 아무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립시켰고 끝내 아버지의 손에 살해된 H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앞부분에 나왔던 그 피해자죠. 아들의 그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 발달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쪽에 속하고 사실 이게 개개인마다 증상이 정말 달라요. 근데 행동이나 뭐 자기의 관심, 활동 분야는 되게 제한적이면서 대부분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자신의 친구들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거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굳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선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오해하는 게 자폐 스펙트럼에 있다고 하면 뭐 언어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쪽에 속해도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도 많고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뭔가 공감하거나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 이런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과 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어울리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 눈치 없고 융통성 없고 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돼요.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표현 자체를 너무 솔직하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되게 난처해지는 경우들도 많죠. 사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연구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치료법도 없고 그냥 사회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점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식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사실 뭐 H로의 편을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창 시절의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나와요. 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사건이 있으면서 마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성상 범죄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대부분 직접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거로서 뭔가 차별을 받으면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 이런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면 범죄를 저지른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정신질환보다 현저히 낫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고 우리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너무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죠. 자기한테는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뭐 행동은 괜찮은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바라본 아쉬운 점이겠죠. 이 히데아키 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찝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현지 반응에 대한 것들을 검색해 보다가 안 건데 대부분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는 주장을 다 공통적으로 펼쳐요. 예를 들면 연구를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아까 뭐 집에 돌아오고 거실에 뭐 엎어져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 아빠는 좋겠네,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자유롭고 나는 뭐냐, 난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일단 H로의 당시의 상황이죠. 통곡이 되게 가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이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이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거실로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가족 앞에 보였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44살이나 돼가지고 뭐 부모의 기대에 부응도 못하고 나는 뭐였냐라는 그 모습, 이걸 보면서 실제로 그가 원했던 건 힘들지 괴롭지라는 그 뭔가 공감에 대한 말, 좀 더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였는지 뭐 아버지는 다른 얘기를 했었죠. 또 의사가 또 증거물로 제출됐던 총 995개의 메시지에 집중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감정적인 기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행동에 대한 이제 지령에 대한 것뿐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는 H로가 말하는 그 죽여버린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뭐 진짜 죽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위협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솔직하게 못하니까, 이상하게 표현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분명 제3자가 들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줘야 했을 시기에 그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렇게 커온 것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H로의 트위터에 보면 가족은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써요. 실제로 되게 이상하죠. 아버지를 폭행하고 막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터넷상 친구죠. H로가 아빠를 엄청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뭔가 그렇게 앞뒤가 안 맞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내용을 또 여기랑 섞어서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억의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에 이지메를 당한 거. 그래서 자기 그 불쾌한 기억에 대한 게 자꾸 꿈에 나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좀 되게 힘든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좀 초반부터 제대로 푸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 탓한다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 히키코모리가 좀 얘기가 나오다가 90년대부터 그게 거의 사회 문제로 그냥 박혀 있어요. 그 뜻 자체도 틀어박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의 명사용어로 불리는 게 히키코모리인데,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방콕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이런 증상을 보이면 히키코모리라고 한다고요. 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꺼린다. 낮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낮에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서 뭐 인터넷이나 TV를 본다. 자기 혐오가 심하거나 상실감이 크거나 우울증이 있다. 뭐 부모한테 응석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응석이랑 사실 폭력은 반대인데 응석을 부린다 혹은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들의 증상을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게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바로 이건데, 현실하고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으로 혼동한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게임 속 세상에서 캐릭터를 죽이고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그 우월감을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일본에서는 심하면 뭐 한 20년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2019년 일본 내각부 조사를 따라보면 중년 히키코모리 있죠. 61만 명이래요. 그중 70%가 남성이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중년이 61만 명이면 밑에까지 이제 더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유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히키코모리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아직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있다가, 우리 농담처럼 뭐 나는 히키코모리야, 뭐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해,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해라고 하지만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아예 안 나가고 사회와 단절을 짓고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이 그렇다면 다가가서 최대한 공감하고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